안녕하세요, 오토카미거즈입니다. K9 페이스리프트 소식 준비 중 일전에 코란도 전기차 E100, 즉 e모션에 대한 칼럼을 쓰다만 것이 있어 다시 갈아엎고 이렇게 먼저 선보이게 되네요. 올뉴 렉스턴이 안개 속 쌍용의 미래에 후원 등불처럼 등을 비춰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판매량이 1만 1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죠. 내수 9270대, 수출 2289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로써 준대형 SUV 시장에서 팰리세이드와 모하비만이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지붕의 색깔인 SUV가 있다는 저력을 보여준 셈으로써 이런 시장의 다양성이 점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럽죠. 쌍용의 입장에서는 드디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본래 렉스턴 페이스리프트라고 칭했지만 명칭을 올뉴 렉스턴으로 신차 효과를 톡톡히 낸 네이밍 역시 좋다고 보여지죠. 특히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9,000대를 돌파하였고 전년 동월 대비 23.1%의 큰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올해 월 최대 판매 실적을 견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란도의 전기차 버전인 코란도 e모션을 내년 1분기 안으로 출시 계획을 잡으면서 시험 생산을 시작했죠. 원래대로 하면은 2월 출시 예정이지만 현재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출시하기가 힘들 듯 합니다. 이미 금년 9월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요건 등의 관한 규정이란 산업통상지원부 고시에 따르면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규정은 연비가 3.5kWh를 넘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무사 통과가 된 거죠. 인증 전에 명칭은 E10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사용이 되었으나 코란도 e모션으로 확정이 된 듯 합니다. 우선 이 전기차를 시작으로 후에 티볼리급의 소형 전기차와 2024년 전용 플랫폼 사용의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코란도의 전기차 생산 입장에서는 성공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죠. 맏형 렉스턴의 성공이 뜻깊지만 아직 디젤 모델에 한정되고 있고 내년에 수출용이었던 가솔린 출시까지 더해진다면 쌍용 전기차 시작을 알릴 코란도 e모션과 함께 2021년이 기대되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각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솔린 코란도의 플랫폼에 전기차 용도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전장 4450mm, 전폭 1870mm, 전고 1630mm, 휠베이스 2675mm로 가격대 라이벌로 치부될 코나의 전장 4180mm, 전폭 1800mm, 전고 1570mm, 휠베이스 2600mm의 크기보다 한 세그먼트 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현대 포니 전기차로 알려진 EV45, EV45와 외관상의 크기가 비교가 되어야 하지만 EV4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플랫폼으로 제작되었기에 휠베이스가 3m이고 금액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외부의 모습은 지난 컨셉트카처럼 무언가 현재 올뉴 렉스턴의 그릴에 향기가 느껴지게 하는 그릴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지만 스파이샷이나 전체적 레이아웃을 볼 때 컨셉트카의 이미지보단 현행 뷰티풀 코란도의 그릴이 막혀있는 버전이나 그릴의 모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막혀있는 듯한 형상을 할 듯 하네요. 우선은 컨셉트카 이미지에 좀 더 포토샵으로 더 씌운 모습입니다. 이런 형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리어램프는 기존 리어램프보다 블랙이 살짝 입혀진 형상을 할 듯 하고요. 지붕의 블랙 컬러 마감은 디자인업 옵션에서 적용할 듯 하죠. 가장 궁금한 실내 모습입니다. 기존 뷰티풀 코란도 실내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거의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지만 메인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약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렉스턴에 적용한 전자식 기어 노브와 그 아래 오토홀드 버튼 및 전자식 브레이크 버튼이 있다는 차이죠. 기존 내연기관의 레이아웃에서 그대로 전기차로 변형한 모습이라 완전한 전기차로서의 혁신적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내연기관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이질감을 주지 않고 보다 조작하기 쉬운 버튼 및 기존 실내 모습 또한 정갈한 모습이었기에 금액만 괜찮게 나와준다면야 좋다고 보여집니다. 파워트레인에서 싱글모터로 작동되는 것이 아닌 크기가 좀 더 작은 듀얼모터로 E4WD 즉 일렉트릭 자륜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고요. 대용량 싱글모터로 드라이브 샤프트로 후륜에 전달하는 방식은 전기차에 존재하지 않고 앞과 뒤 듀얼모터를 통하여 각 바퀴에 토크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솔직히 4WD 방식에서도 기존 내연기관보다 전기차의 듀얼모터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모터에서 구동 손실이 거의 없이 바퀴에 전달하기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즉 코란도 e모션급의 크기와 가격대 면에서는 큰 적수가 없기에 완충시 주행거리가 어느정도 확보만 된다면야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에 따르면 최고 출력 140kW로 약 188에서 190마력을 마크하고요.
공차 중량은 1840kg입니다. 히트펌프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고, 히트펌프 모델의 공차 중량은 5kg가 늘어난 1845kg죠. 히트펌프? 웬 히트펌프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연 기관차는 히터를 틀려면은 그냥 온도 조절 버튼을 돌리거나 전자 표기된 숫자 온도를 올리면은 자동으로 엔진의 연료이나 히터가 필터를 거치면서 공조기를 통해 들어오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의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려면 엄청난 배터리의 소모량을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히트펌프가 없으면은 겨울철에 난방을 틀었다, 주행거리가 최대치의 60% 정도의 수준을 보인다고 생각하면 될 듯하죠. 하지만 히트펌프가 있으면은 폐열이 증발기로 들어와 압축기를 거치면서 다시 또 응축기를 통과하면서 응축하며 난방을 하고, 다시 그 응축기에서 통과한 폐열이 증발기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기에 테슬라는 모델 Y부터 히트펌프를 적용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2014년부터 전기차에 히트펌프를 적용, 르노, 조에 역시 히트펌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적용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 옵션으로 다 선택할 수 있게 넣어주기에 꼭 필요한가? 라는 생각보다는 겨울철 충전 시간도 아직은 좀 걸리는 전기차이기에 개인적으로는 필수로 선택하는 것이 맞을 듯 하죠. 보통 옵션 비용으로 약 100여만 원의 금액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요즘 코나 일렉트릭과 볼트 EV에도 사용되었던 LG화학의 61.5kWh의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LG 배터리 살 때에 대한 갑론을박 현상이 나오기에는 이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은 이런 이슈들이 있는 만큼 그래도 좀 더 안전도라든가 대비책을 마련한 상태로 출시가 되겠죠. 이게 꼭 LG 화학의 배터리가 문제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좀 더 배터리의 효율을 끌어올리고 최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분리막과 세팅을 조절한 것이기에 불량 회사 거잖아 라는 걱정과 우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하지만 경쟁력이 있으려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주행거리가 400km 이상으로 확보해야 하지만, 경쟁사의 배터리로 1회 충전 시 약 450에서 484km까지 기록을 하고 있기에 400에서 430km를 마크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특히 이번 코나 일렉트릭 2021년형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배터리 팩과 40.3km의 토크를 발휘하며 주행거리 484km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죠. 50kW 충전기에 연결하면 배터리를 64분 만에 10%에서 시작하여 80%까지 충전할 수 있게 하고요. 100kW 충전기를 사용하면 47분으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이라도 코나도 이모션이 400km 이상을 마크하면서 크기에 대한 가성비로 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미 쌍용차의 내부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고,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전기차 에너지 소비 효율 자체 측정 시험 능력도 인증받았다고 하죠. 이는 내연기관과 대부분의 설비가 동일하나 동력원이 달라서 다이나모와 적산 전력계 등 추가적인 장비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전기차 라인업의 증대로 인한 연령이나 내연기관 기조로 한 전기차 인증 시 필요한 시간 단축을 위한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관련 환경부 인증에 대한 평가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해야지 아마 내년 2월 중순 정도에 맞춰서 출시가 될 텐데, 이런 이유로 한두 달 정도 더 출시가 늦을 수 있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인증평가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최대 등판 능력 및 운영 환경, 그리고 충전 속도 등 12가지 항목을 평가하기에 빠르면은 한 달 반 정도 걸리지만 코나 일렉트릭 페리전 모델의 리콜 사태 때문에 2개월 정도 걸릴 듯 하고요. 또한 코나 일렉트릭의 연식 변경을 이미 유럽에서 먼저 선 공개했기에 반응을 보면서 가격까지 조정해야 할 수 있기에 선뜻 먼저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듯 보여지죠. 기존 2세대 코란도의 전기차 해석 버전으로 기대감을 모았던 XAV가 먼저 출시될 것을 바랬지만요. 현재 쌍용 자동차가 선택해야 할 방향성이나 상황이 맞지 않기에 패밀리 전기차로 사용되고 충분한 공간감을 느끼게 하면서 차박의 용이성까지 가져가려면요. XLV 콘세큐티카의 연장선의 코란도 E 모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기술력이 없어서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상하이 자동차 인수되고 그 안에서 기술력을 빨리고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된 것이 쌍용이었고, 하이브리드의 공정화 부품 등 이런 것들 자체가 전기차를 만들고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과 단가, 그리고 AS 부품 및 교육 등 여러 가지로 더 드는 것보다는 바로 메카닉 테크, 아니 전기차 테크를 타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고 코란도 이 모션과 내연기관에서 엑스터만 바라보고 앉아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022년 출시 예정인 중형 SUV 전기차 코드명 U100의 개발을 위해 중국 전기차 1위 기업인 BYD와 협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BYD는 현재 쌍용의 인수에 대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중국으로 넘어가 기술력을 빨리느냐의 우려가 있겠지만, 우선은 쌍용이 계획하고 출시해야 할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 그 부분은 진짜 인수가 된다면 두고 봐야 할 부분이죠. 게다가 테슬라와 비견되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이기도 하며 3대 부품인 배터리와 모터, 전자제어 장치까지 모두 자체 생산, 조달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BYD가 유일하기에 우려는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프로드 마니아나 쌍용 마니아 및 SUV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그렸을 그 이름 무쏘가 코드명 J100으로 내년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에 코란도와 렉스턴 사이의 중형 SUV급을 책임질 듯하죠. 다만 코란도의 부활 때 XAV 콘셉트카의 모습으로 현대적 해석을 할 줄 알았지만 TV형이 나온 것에 실망감을 잘 새겨야 할 듯합니다. 무쏘는 무쏘만의 그 특유의 에어로다이너믹 라인과 헤드램프와 라지에이터 그릴이 가로로 일자로 이어진 대우 시절 말고 그 옛날 벤츠 엔진 시절의 무쏘 디자인의 현대적 해석 버전을 원하는 분들이 많기에 올류 렉스턴처럼 무언가 고유의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모로 현대기아차의 여러 안 좋은 소식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이 없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는 듯 최근 다시 쌍용차 행보가 활기를 띠게 된 것 같아 다행이죠. GM 대우. 그나마 다양한 라인업의 대항마라고 생각했던 GM 대우의 노조가 참 못된 것은 흡수를 잘한다고 현기 노조에 제대로 전수받았나? 이런 실정을 본다면은 픽업 트럭인 콜로라도의 성공적 출시와 최근 315%의 판매량이 급상승한 것에 비해 제대로 백테크를 걸고 있고요. 르노 삼성은 QM6의 상품성 업그레이드가 아닌 옷만 갈아입고 나온 격이라 내년엔 XM5와 XM6에 대한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에 희망을 가져봐야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쉐보레 콜로라도와 렉선 스포츠칸의 가성비나 그런 재원 비교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도 K9 페이스리프트 예정도와 재원에 관한 칼럼 제작 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 예정이신 시청자분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마무리 준비 잘 하시길 바라며 아프지 마시고요. 좀 더 자그마한 따뜻함을 나누고 받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저 또한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스함을 느껴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